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이 나와주셨는지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97학번이시고요. 5시 40분에 눈이 떠지시는 분입니다. 신방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학창 시절에 신문 방송보다도 정치외교 그리고 역사, 철학 듣는 거를 더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경제 1타 강사, 금융 전문가, 갓건영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요. 학창 시절에 정치사상가 수업, 현대 프랑스 철학 강정인 교수님의 수업을 가장 재밌게 들으신 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오건영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가 왜 이렇게 화려하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혜리 씨, 네. 오건영 팀장님이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인기 스타예요. 진짜 그럼요. 어머,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시경제의 일타.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앞에서 너무 화려하게 소개하고 뭐 5시 40분 이러길래 사주를 얘기하는 언제 태어났는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예. 너무 대단하신 분이 맞아요. 와서 오셔서 제가 좀 다른 데선 소개하지 않을 TMI를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팀장님? 저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오늘도 오 팀장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또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할지 주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짜란. 매파로 돌변한 연준, 금리 인하 얼마나 더 밀어줄까? 예. 사실 요번에 이제 그 CPI 발표하고 PPI 발표가 됐는데 상반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흔들렸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금리 인하가 점점 뒤로 미뤄지네.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좀 이 지표가 이제 3.5로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시장에 얘기해 주는 게 어떤 현상이 좀 일어나고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숫자가 3.5다.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네, 거는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3월달 CPI가 되게 중요했던 게 네. 그 1, 2월달 CPI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높으면 보통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근데 이제 그 연준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물가 높으니까 이거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 2월 달이 워낙에 계절성이 있다. 특히 올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크란 얘기죠. 그래서 2달치 보면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1, 2월 달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우려를 갖다가 딱 괜찮아요. 2달치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불식시켰죠. 근데 3월 달도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럼 앞에 했던 얘기보다 벌써 3개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앞에 이제 타이틀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를 갖다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사실 우리가 미국 물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고 그럼 이 시중에 돈이 풀려 나오는 게 어려워지다 보면은 우리 투자가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가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이 물가가 약간 좀 쇼크 수준으로 나오니까 다들 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쇼크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고금리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래 예상보다도 이제는 7월 그리고 9월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정말 그 이후에 될까요? 이제 참고로 이 비슷한 때가 제 기억나는 게 2016년이 그랬어요. 네. 2016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는요. 처음엔 뜸을 그렇게 많이 들여요. 근데 한 번 인상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상사분들 중에서도 모실 때 저분은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2014년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계속 예고했다가 15년에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 15년 말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15년 말에 하면서 그 16년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예고를 해요. 예고를 하는데 16년에 4번 올린다고 한 겁니다. 시장이 깜짝 놀랐죠. 옛날처럼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구나. 그럼 4번을 하면 보통 3, 6, 9, 12에 해요. 그래서 이제 15년 말 16년 초에 3, 6, 9, 12에 금리 올라가겠네 하면서 다들 이제 긴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 2월 달에
그걸 딱 반영하면서 중국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독특했던 게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들 놀랐어요. 아니 중국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못 하네? 옛날에 그분이 아닌가? 이제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20년 전에 그렇게 셌던 분을 새로 만났는데 20년 만에 긴장했는데 옛날에 그분이 아닌 거죠. 눈빛이 약간 약해지신 거예요. 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6월에 하겠네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해 16년도 6월 24일이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이제 브렉시트 있으니까 이번에도 넘어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그럼 16년도 9월로 가잖아요. 근데 그해 9월에 뭐가 있었냐면 16년도 9월 달에는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붙었었던 대선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네요. 그때 되게 긴장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못 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한 번 합니다. 제 생각에 12월 달에 한 건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4번 했는데 한 번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해 이제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하는 거를 4번 한다고 했다 이제 한 번으로 이제 못 해버리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올해로 가져와 보는 거죠. 올해 초에 시작했던 건 뭐냐면 올해 7번 내린다. 1월 초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2-3번 내린다고 하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는데 7번 거의 확정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 숫자가 5번, 4번, 3번 이렇게 줄다가 지금은 2번으로 또 이렇게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물가가 생각보다 단단한 겁니다. 이제 내려올 때 됐는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아까 전에 고물가가 오랫동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네. 이제 3월 달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니까 30점이 나와요.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어야 좋은 학교를 간다고 가정해 보죠. 얘가 30점이 나와요. 아, 포기할까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7월에 보니까 70점이 나온 겁니다. 한 달에 10점씩 올린 거죠. 너무 잘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7월 모의고사 보고 70이 딱 나오니까 애가 얘기하는 거죠. 게임이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지? 한 달에 10점씩 올리니까 그럼 7월에 70이면 8월에 80이잖아요. 그렇죠. 9월에 90이고 10월에 100일 거지 않습니까? 끝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시험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알아요. 30에서 70으로 올리는 게 어려운지 70에서 90으로 올리는 게 어려운지 어느 게 어렵죠? 후자가 어렵죠. 후자가 어렵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앞에는 40이고 뒤에는 20인데 예. 이 생각이 2배를 2분의 1밖에 아닌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킬러가 있다는 걸. 근데 이제 물가도 똑같습니다. 빠지는데요. 원래 이게 22년도 6월 달에 9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23년 6월에 3까지 쫙 빠져요. 1년 만에 6%가 빠지니까 와 이거 금방 오겠네 2%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3에서 2로 가는 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막 살이 쪽쪽 빠지는데 뱃살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왜 안 빠지지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언제 빠져요? 했더니 그렇게 2년만 더 하면 돼 이런 거죠. 그렇게 인연. 예, 이게 이제 이해가 아주 쏙쏙되네요. 그게 이제 뭐냐면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금에도요. 진짜 단단한 놈이 있어요. 진짜 안 빠지는 놈이 있어요. 예. 이 물가에도 그게 임금입니다. 임금은요.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고 쌀값도 올랐다 내렸다 맞아요. 하는데 임금이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거든요. 미국의 임금이 아직 전년 대비 4% 5%씩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 목표는 2%잖아요. 다른 게 안 오르더라도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에 전가를 하거든요. 시차를 두고. 그러면 이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계속 작년도 6월 달에 3까지 내려오니까 끝났다 이랬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3.5예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거 오래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죠? 다이어트에 비교하니까 너무 그냥 와닿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히려 이제 다음 달 5월에 4월 CPI를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예. 지표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3월 달 지표를 보면서도 다들 이제 사실 연준도 눈동자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그 연준 내에서도 이제 위원들이 18명, 19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누가 더 똑똑한가 이제 이런 걸 잴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이제 헤게모니를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보통 말한 걸 맞추는 사람. 나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대로 가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한 쪽으로 몰려가거든요. 점점.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누가 있냐면 시카고 연은에 이제 굴습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걸 얘기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교과서에서 보일 때는 물가가 높을 때는 결국 이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데 수요가 사라져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야 물가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대부분 다 이분만 아니다 상관없다. 경기가 그냥 지금처럼 좋더라도 물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대로 사실 여태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 힘을 많이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된다. 더 내려온다 물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게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연준 쪽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4월달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은 좀 바뀔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달 CPI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게 5월 중순에 발표하니까요. 네. 한번 그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그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네네. 금리 8% 시대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네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는 팀장님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계신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예, 그분 이제 사실 마켓의 구루고요. 저도 그분 얘기하시는 건 거의 많이 봐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경영을 하잖아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8%를 간다 이게 아니라 금리가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 있는데 2%에서 8%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의 분쟁이 커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쟁이 더 커지게 되면은 유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유가가 예를 들어 100불, 150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8%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높아지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은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연구를 해놔야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에 왔을지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라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대비하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물가가 마지막에 이게 잘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안 잡힌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2%를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앓는 거예요. 네. 근데 언제 2를 넘었냐면 21년도 3월에 넘었습니다. 21년도 3월이면 지금이 24년 4월이니까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3년 동안 기침을 하는 겁니다. 기침을 3년 동안 하면 약간 고질병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고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나요. 근데 두 번째는 완치가 되더라도 이게 치료가 되더라도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면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언제든지 다시 민감하게 탁탁 튀어오를 수 있죠. 그러면 고질병으로 입원했다 퇴원할 때 보통 의사가 다 나았으니까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행동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똑같습니다. 이게 고질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도 옛날처럼 제로 이렇게 못 낮춰요. 이렇게 하는 순간 탁 튀어오르니까 재발하니까. 그러면 옛날보다 높은 금리를 꽤 오랜 기간 가져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참 이게 제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써요. 네. 이게 이제 higher라는 게 보다 높다라는 영어로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보다 높다가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그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익숙했었던 금리보다는 높은 레벨을 longer라는 말이 보다 오랜 기간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 저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트루플레이션 지수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또 안정적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1.74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아직 미국 경제는 좋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데 네네. 우리 저 오건영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예. 여러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게 약간 환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잠깐 보시면은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게 있고 물가라는 게 있어요. 물가가 높아도 소득이 높으면 잘 버티잖아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물가가 수요 사이드가 워낙 세다 보니까 물가가 잘 안 내려온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도 물가가 다 높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물가가 높은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버티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힘들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나라들이 버티질 못하고 금리를 내려요. 그럼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쭉쭉쭉쭉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금리는 높고 미국의 성장도 셉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금리도 낮고 성장도 약해요. 그러면은 돈이 다 어디로 몰리냐면 성장도 높고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확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자산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예를 들어 채권을 산다, 주식을 산다 할 때 제일 먼저 뭘 사야 될까요? 달러. 달러부터 사야죠. 예. 그러면 환율에서도 달러가 세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제 맞는데요. 이게 전 세계가 같이 탄탄하면서 미국이 탄탄하면 정말 드림인데 이게 불균형이 생겨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미국도 혼자서만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도 수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주변 다 쓰러졌는데 혼자 잘 나간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차를 두면서 미국에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는 네.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환율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율이 지금 너무 네네네. 완전 강달러예요. 네네. 환율이 계속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일단 되게 환율이 이제 왜 이렇게 올라요? 이제 이 질문하고 예. 똑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미국에서 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안 내려서 올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정석입니다. 제일 간단하죠. 맞는 말이고 네. 원래는 금리 내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다 좋아했는데 환율이 내려와서 기다렸는데 아니네 하면 올라오게 되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좀 일치하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가 힘들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 괜찮냐면 금리가 올라도 성장이 그만큼 세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 앞에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이제 이 아파트가 20%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대출 금리가 1% 올랐답니다. 그러면 안 사나요? 사죠. 20% 오르는데 그렇죠, 사죠. 1% 올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더 세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성장하고 전 세계 금리를 놓고 보는 거죠. 전 세계 성장은 다 다르죠. 미국 성장이 있고 미국 아닌 나라의 성장이 있고. 근데 금리는요. 참 이게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 금리 다 보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금리 볼까요? 안 볼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애널들이 힘든 거예요. 다 우리나라 것도 보고 쟤네 것도 봐야 되는데 쟤네는 자기들 것만 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억울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다른 이제 금리라는 건 미국 금리를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때려 맞아요. 그럼 성장이 다 다른 상태에서 미국 금리를 맞으면 미국이 성장이 세니까 높은 금리를 버티는데 다른 나라는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요 보다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의 힘이 약해지는데 미국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다 돈을 넣어야 될까요? 미국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 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발 금리가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라는 게 다른 나라의 성장을 잠식한다 내지는 좀 먹는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런 표현들 때문에 점점 더 달러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옆 동네 일본도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네. 엔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쉽사리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엔화의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일본이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일본은 엔화 강세가 됐을 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이제 엔 강세가 나타나면 일본이 수출이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내수도 그다지 좋지 못하니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엔 강세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엔 강세라는 얘기는 환율이 내려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엔화 환율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엔화가 너무 약세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내수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수출이라는 건 대기업한테 유리하지만 결국에는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내수에서는 소비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네. 내수 사람들의 표가 더 많죠. 대기업의 표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기시다 정권 입장에서도 내수 소비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엔화 약세가 더 세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환율이. 그게 아니라 안정된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은 쉬운데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죠. 비닐봉지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비닐봉지 띄우는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비닐봉지가 떠 있는데 이 올리는 게 어려울까요? 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여기 딱 버티게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이게. 이거 버티게 만들려면 버티는 이렇게 계속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딱 이 라인에서 버티게 하려면 이걸 때리다 보면 계속 벗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그게 너무 많은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들 헷갈려하는 거죠. 이거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진짜 그죠? 네. 쏙 오죠.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예.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또 금 얘기를 좀 아, 예, 하고 금 맞아. 싶어요. 네, 안전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원래 근데 달러와 금은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제가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지금 달러와 금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맞아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예, 이제 달러가 강하면서 약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달러가 지금 21년도에 멕시코 통화가 있거든요. 멕시코 네네. 페소화라는 통화가 있는데 멕시코 페소화가 그때 당시 제 기억에 1달러에 20페소 정도 했어요. 그럼 20개의 페소가 있어야지 1달러를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16페소 정도 해요. 오. 그럼 16개의 페소만 있어도 1달러를 사니까 페소가 달러보다 강세예요. 그러니까 21년도 대비해서 페소가 엄청 세진 거거든요. 달러보다. 그럼 페소 대비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잠깐 보면은 21년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네. 지금 1,370원이거든요. 네. 그럼 원화가 엄청 약해진 거지 않습니까? 달러 대비. 네. 그러면 달러는 페소 대비로는 약하지만 원화 대비로는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환율이라는 게 왜 복잡하냐면 네. 비교급이에요. 무언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강한데 약하잖아요. 네. 달러는 원화 대비 강한데 페소 대비 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하면서 약한 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지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가져오면 되냐면 금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달러가 강해요 약해요를 금 대비로 보지 않거든요. 달러가 뭐 대비 강하냐면 원화 대비 강하죠. 네. 달러가 원화 대비 강한데 네. 금 대비로는 약한 거죠 달러가.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금리가 오래 유지가 되면은 미국 경제의 성장도 둔화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보전해주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미래에는. 그럼 달러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종이 달러는 늘어나지만 실제 실물 화폐인 금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금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가 이제 많이 찍혀 나오긴 하지만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미국의 성장도 유지가 되지만 훼손이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이 더 둔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미국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보단 세지만 이 달러가 금보단 약한 구조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달러를 싹 빼면 원화 대비 금을 보면은 원화 대비 금은요 엄청 올라갔어요 금 가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상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환율이라는 게 무언가의 비교급이 있다는 네. 걸 그걸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고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는 상태고 네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좀 부담은 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 경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게 이제 참 저도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좀 이게 무거운데 올해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한 2.1, 2.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GDP 성장률이 얼마다라는 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그냥 성적으로만 그냥 100점 만점 네. 성적으로 따지면 그냥 평타 치는 정도인데 한 73, 74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못했잖아 이러진 않거든요. 작년이 참고로 1.4였어요. 올해가 2.1을 예상을 하는데 작년은 엄청 못한 거죠. 57, 58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이게 되는데 올해 그럼 73, 74 나온다고 하면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괜찮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 보는 거죠. 이게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뭐가 있냐면 영어하고 수학이 있는 거죠. 보니까 영어가 100점이에요. 와 영어 잘했네 이게 아니라 영어가 100인데 70점이면 평균이 그럼 수학은 망가진 거잖아요.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과목에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출하고 내수가 있어요. 올해 지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론 다른 쪽이 조금씩 둔화되긴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넘고 있거든요. 그게 성장률을 끌어올려요. 하드캐리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다 반대편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그럼 내수는 어떻게 된 거지? 수출이 저렇게 잘하는데 내수가 작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이 중에 수출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우리는 내수 아닌가요? 우리는 수출에 반도체가 팔려나가는 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내수의 어려운 성장이 느껴지시는지 그러면 성장률은 평타를 치지만 체감 성장률은 생각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물가는 안정됐다는데 체감 물가는 사과값은 되게 높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성장률에서도 우리가 좀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마찬가지로 전망에서도 전망치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건 맞는데 물론 수출이라도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내수 쪽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일타 강사. 그죠? 귀에 쑥 진짜 들어와. 일타강사. 예. 2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담당이 안 됐어요. 예. 올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올해 이런 거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해주실 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앞에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을 앞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요즘 이제 비투가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뭐냐면 사람들의 쏠림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쏠림이라는 건 누가 나보다 많이 벌었다는데 이 생각이 들 때 되게 두렵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나보다 많이 번 사람이 뭐 워렌 버핏이 나보다 많이 벌었어 이런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못할 것 같은 친구가 많이 벌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분은 먼저 사놨잖아요. 그럼 저는 뒤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투자의 핵심은 내가 산 걸 누군가 뒤에서 비싼 값에 사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이 생기면 뒤에서 계속 밀어 올려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밀어 올리다 보면 더 많이 먹으려면은 빚을 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투가 일어나는 건데요. 빚이라는 게 많아지게 되면 특히 영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요. 옆으로 기기만 해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자가 나가니까 초조해지죠.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패닉이 옵니다. 이자도 나가고 자산 가격도 빠지니까. 이러면 심리적으로 쫄려요. 그러면 떨어지다가 조금만 뛰어도 다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가는 게임을 하면 아무래도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B2 이런 거는 특히 올해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금리가 높을 네. 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 명심합시다. 예. 명심합시다. 시간이 모자란 게 너무 네. 아쉽습니다. 예, 오늘 나와서도 저희한테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오건영 팀장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